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받은 장문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최인훈의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최인훈의 아시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항상 하고 있기도 해서 최인훈과 아시아 얘기하기 전에 꼭 항상 이분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 네, 김혜순 시인인데요. 요즘 이제 번역도 많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 책 중에 제가 계속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 읽으려고 시도한 책 중에 여자 짐승 아시아하기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아시안이라는 것,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끝끝내 여자라는 것. 네, 이런 이제 시도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의 작가들 중에서도 아시아에 대해 좀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넣었었던 그런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한데요. 그랬을 때 최인훈이 보여줬었던 세계가 있다라면은 또 동시에 최인훈이 보여주지 못하는 세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세계의 어떤 좀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으로서 김혜순 씨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최인훈은 좀 어디까지 갔고 어디에서 좀 멈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선생님의 선생님이시기도 한데요. 한국의 중요한 문학평론가였던 김일식 선생님께서는 한국 문학은 어떻게 아시아를 만나는가라는 주제 짧은 글을 하나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45년이죠. 식민지 시기에는 원튼 원치 않든 이제 일본 혹은 이제 중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국 문학에서 작가들은 뭐 경험을 했든 혹은 이제 상상을 했든 아시아와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45년 이후에는 그렇지만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냉전이 도래하고 동시에 이제 분단이 됨으로써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사실 한국에서 한반도 이남에 대한민국에 살았었던 한국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기 좀 어려웠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문학 작품에도 반영이 되어서 사실 45년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좀 식민지 시기만큼 이렇게 좀 아시아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김 선생님께서 닫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요. 동시에 닫힌 만큼 사유의 밀도는 좀 깊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인훈의 회색인 이청준의 소문의 벽 이런 이제 작품들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약간 변했었던 것 첫 번째 사례로서는 73년에 작가들의 베트남전 방문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군 쪽에 관여했던 선우이라는 작가들이 이렇게 이제 아시아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아시아 좀 짧게라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일 같은 게 있었는데 작가들은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나중에는 거기 이제 군인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또 작가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베트남을 통해서 이제 한국 문학이 구체적으로 이제 아시아와 만나기 시작했었던 이런 이제 상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인훈 얘기도 조금 전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최인훈의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최인훈이 태어나는 것은 이제 식민지 시기에 태어났었고 아시아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나 감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인훈은 북한 지역에 살다가 월남을 하거든요. 월남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지역에 살면서는 그 바깥을 좀 상상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베트남 전쟁이라는 어떤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다른 어떤 상상들 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하면서 오늘 이제 발표를 좀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실제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최인훈의 텍스트 역시 이 시기에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해당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최인훈 34년에 지금의 이제 두만강 변에 있는 회령에서 출생을 하고요. 해방이 된 이후에는 원산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당시 합쳐져 있었었는데 다녔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이제 월남을 하게 되고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수학을 하다가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한동안은 이제 대한민국 지역에서 이제 살면서 작가로서 활동을 좀 했었고 70년대 중반에 잠깐 미국에 체류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약간 좀 아예 미국에 옮겨 살까? 이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서울 예전에서 이제 문창과의 교수로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소련을 약간 갔다 와서 이제 94년에 화두라는 작품을 이렇게 이제 썼었던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작품을 썼었던 그런 이제 작가였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훈과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최인훈 작품 중에서 광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저보다 좀 선배 선생님들은 대학교 때 들어갔었던 이 선배들이 광장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했다더라.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고요.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필독서로서 이제 선생님이 시켜서 이렇게 이제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립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었던 것이 광장에 대한 저희의 이제 첫 만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보통 두 장면을 꼽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여기 주인공이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서 살다가 북으로 올라갔다가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쟁포로가 된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한국전쟁 끝날 즈음에 포로들에 대해서 송환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으로 갈 것이냐, 북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이명준이라는 사람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중립국이라는 말만 9번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중립국으로 가게 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이 광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장면은 중립국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들입니다. 그래서 중립국은 굉장히 평화로운 곳으로 제시가 됩니다. 한국에서 워낙 이제 힘들게 살았었던 그런 상황도 좀 있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국에서 나는 조용히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작은 직업을 가지면서 일상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합니다. 때로는 약간 백범김구 선생의 그 나의 소원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는, 청소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물도 주고, 꽃에 물도 주고, 이런 이제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중립국에 대한 굉장히 좀 낭만적인 혹은 이제 평화로운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제시한 것이 이제 광장이라는 작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기도 한데, 근데 책을 작업을 했었던 거는 이거 말고도 최인훈 작품 중에 재밌는 게 좀 더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최인훈이라의 작가에게서 아시아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최인훈의 아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제가 장면을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보셨었던 광장의 서문입니다. 작가의 서문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불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여기 보시면은 이 광장이라는 것은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공화국이 가져온 선물과 같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4.19 혁명으로 인해 가능했었던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맥락 안에서 광장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요 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다른 이야기도 좀 몇 개 더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풍문과 현장의 대립 이런 말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풍문은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어떤 정치적인 상상력이나 혹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풍문이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근거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풍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야 되는데 이 이명준이라는 사람은 현장을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요 서문의 좀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한편 여기 근데 사실 아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4.19 혁명의 결과로서 이게 쓰여졌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는 4.19 혁명의 덕분에 이게 쓰여졌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50년대는 쓰여지기 어려웠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에 앉은 이런 이제 지배자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아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면은 약간 서구적인 민주주의로부터 미달하는 무언가이기도 하고요. 냉정과 독재 이런 것들이 좀 섞이면서 약간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곳으로서 아시아,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인훈의 소설 중에서 1970년, 그러니까 광장으로부터 10년 뒤에 쓴 소설인데 두만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최인훈이 자신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 두만강 바로 앞에 있는 그 지역을 바탕으로 이제 쓴 소설, 그 지역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쓴 소설인데요. 그대로 읽긴 좀 약간 좀 그런데 어쨌든 뒤떨어진 아시아,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표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개발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산다라는 것은 뭐랄까 좀 이렇게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굉장히 지금 좀 멀어져 있는 어떤 아득한 감각,
이런 것들에 또 뒤떨어진 아시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윤의 아시아 중에 두 번째 장면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 이따가 말씀드릴 태풍이란 소설, 73년에 나온 소설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제 아시아입니다. 여긴 일종의 뭐랄까요, 좀 아시아라는 어떤 신념 혹은 이제 아시아라는 어떤 내 삶의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이 살짝 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의 장례식이 나오는데요. 저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저 인물인데, 이 인물은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삶이 뜻깊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헌신을 하다가, 근데 그러한 자신의 어떤 지향과 실천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사람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아시아를 믿는 것, 아시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한 가족이 되어 살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최인훈의 어떤 작품에서 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작업한 책이 실제로 이제 3챕터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3챕터가 사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3개의 장면에 하나씩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당시에 실제로 50년대, 60년대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아시아 안에서의 어떤 그 냉전 안에서 이제 아시아가 있었고, 그 안에서 뭐 분단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정치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어려운 조건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좀 더 나은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시아,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화적인 후진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시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삶을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아시아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닌데요. 의외로 좀 전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과 아시아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 의외로 최인훈 소설을 읽다 보면은 당시에 뭔가 동아시아의 혹은 이제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하면 최인훈 소설도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안 쓰던 소설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기존까지 썼었던 것과 다른 주제 혹은 다른 형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렇게 어떤 작가의 삶에 대해서 막 표 그리면 사실 안 되는데, 이렇게 표를 그려서 볼 때도 사실 그렇게 이제 좀 이것이 아주 틀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가가 최윤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좀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작품 안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영역들도 실제로 약간 좀 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19 혁명 직후에 쓰인 광장이라는 소설은 남과 북, 그리고 이제 그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탔었던 배가 이제 인도를 향해서 가다가 이제 남진하에서 이제 이명준이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반도와 중국을 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정도의 이제 범위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근데 군사 쿠데타 이후에 쓰여졌었던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한민국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본이 약간 상상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좀 한국 사회가 좀 약간 폐색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서사의 공간 역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그 회령을 다룬 소설과 태풍이라는 소설이 나왔었던 그즈음쯤 되면은 그때는 살짝 이런 이제 동아시아에서 약간 냉전의 어떤 체제 엄혹함, 이렇게 살짝 누그러지는 그런 일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살짝 냉전 체제의 그런 엄혹함이 살짝 누그러졌을 때는 또 이제 서사의 공간이 또 넓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최인훈 작가는 어떤 당시의 어떤 한국인들의 어떤 삶이나 조건들, 이런 것들과 나의 글쓰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에 제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제가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인훈 작품을 이제 읽는다면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맥락에서 읽을 수도 있고, 후진성, 이런 식의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이 문제를 최인훈도 자기도 제시를 하기도 했고, 동시에 이제 저도 좀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해서 이런 질문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회색인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독고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최인훈의 자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잡지에다 글을 하나씩 씁니다. 근데 일종의 이건 이제 가상의 역사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첫 줄 혹은 이제 제목은 만일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국은 이제 식민지를 가진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가졌으면 좋겠다를 쓰는데 이것은 일종의 역사를 반대로 한국의 역사를 반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가졌으면은 뭐 우리나라에 좀 이제 가난한 혹은 이제 힘든 사람들 그 식민지를 옮겨가지고 살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취업 문제도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 경제가 개발이 되면은 문화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막 발전을 해서 뭐 국학, 그러니까 한국학도 성해지고 동시에 이제 허균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선배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송관과 나빠요. 나빠요인데 한국에 글에 설정되어 있는 이제 그 식민지의 이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재팬을 이제 알파벳을 반대로 읽어가지고 나빠요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송관과 나빠요를 바꾸지 않겠노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그 한국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의 역상들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1920년대 초반에 문학사를 쓸 때 허균의 문학사적 위치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이 사람은 한국의 조나단 스위프트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언어를 가서 이 사람은 한국의 무엇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로서의 뭐 누구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뭐 다른 한편 뭐 동방의 모스크바, 동방의 예루살렘 뭐 이런 식의 명명들이 사실 그러한 흔적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뭐 보통 잘못 알렸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런 무례한 말 역시도 우리도 식민지를 가졌다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고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는 스스로 이렇게 씁니다. 국민사라는 것이 바로 인간 전체, 이제 인류 전체 보편적인 역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가졌다라면은 제국이고 제국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국민사가 보편적인 역사, 이제 인류 전체 역사와 굉장히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러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식민지로서, 이제 주변부로서 세계사에 접속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름을 가지지 못했었고, 서양의 어떤 경험이나 서양의 이론,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서 있었다라는 것이 독고준의 글에도 전제가 되어 있고, 그 글은 실제 한국 역사의 약간 반대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최인훈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은 이 점에서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소설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사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의 이름이 없었던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가 이제 나를 넘어선 이름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사실 최인훈의 어떤 문학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또 이제 아시아로 나아가는 최인훈의 어떤 역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식민지가 있었으면 좋겠다인데 한국이 식민지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은 식민지를 식민지 사실 나쁜 거 맞죠? 식민지는 나쁜 거고 가지면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여기서부터 사실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럼 식민지를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앞으로도 식민지를 가지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봐야 되는가? 회색인이라는 소설은 1963년, 64년에 쓰인 소설인데요. 이 시기에는 최인이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뭐 그냥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 하지 말고 그냥 외향적으로 지금 서구의 선진적인 어떤 문화를 좀 쫓아가자. 서구의 어떤 삶을 모방하자. 이런 식의 선택 방식이 첫 번째 선택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니까 서양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로서 잘 살자.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선택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도 뭔가 좀 약간 이래도 될까 싶기도 하고, 두 번째도 이래도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인훈은 63년, 64년 상황에서는 좀 약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때 독거준이라는 사람이 제안하는 거는 우선 모르겠으면 주저앉자였습니다. 네. 선택을 하지 말고 선택을 유예하고 현재 상황 그대로 주저앉아서 혹시라도 다른 해결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것이 이제 1963년에 최인훈의 어떤 도달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기존에 제시했던 제안들이 두 개가 있긴 한데 그 두 개가 아닌데 정말 사실 뭔지 모르는 어떤 상황. 그래서 이제 나는 멈춰 있다라는 것이 이제 63년, 64년의 어떤 최인훈의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기 세 번째와 관련돼서 조금 더 나아간 답을 최인훈은 70년대 초반에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문제는 아시아라는 거랑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문제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 문학평론가 정가린이 선생님께서는 이게 최인훈 문학이라는 게 정말 어떤 것일까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과 약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인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이었을까? 세계사 안에 한국인의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나름으로 이런 게 한국이 아닐까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성을 해보기도 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열어감으로써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반대로 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좀 최인훈 문학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의 좀 제안들을 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러한 점에서 저도 최인훈 작품을 읽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최인훈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시아가 좀 약간 도식적으로 공간, 시간, 원리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좀 이제 짜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냉전,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 현실적인 정치적인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는 아시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인훈의 생애사 자체가 이렇게 이제 냉전 질서의 어떤 변동, 식민지와 냉전이 겹치고 이어졌었던 동아시아의 상황과 연동되어 있어 끊임없이 이동을 했었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창작을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최근 여기에 이러한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와 관련해서는 권원익 선생님이나 김학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또 좋은 책들을 써주셔서 이러한 것들 좀 읽어보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인훈의 어떤 생각을 문학의 위치를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서의 아시아 이 문제가 이제 또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양은 진보했으며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아시아는 아직까지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헤겔 혹은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의 발전의 단계들, 고대, 중세, 근대 혹은 이제 그것이 실제로 갖고 있는 서구 아시아의 어떤 대립들이 있기도 하고 20세기 중후반 이후로에는 미국에서 발생했었던 서구의 근대화론들, 경제개발론들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어떤 구도들 이런 이제 구도들이 보통 이제 아시아와 관련해서 아시아는 조금 뒤쪽에 있는 곳들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혹은 반대로 아시아는 지금 후진적이기 때문에 빨리 서양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서사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차크로바르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의 서사, 발전의 서사는 비서구의 지식인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었다라는 어떤 점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최인훈 문학에서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앞에 보여드렸었던 우리는 식민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로서 제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르면 최인훈은 예술가로서 우리 한국 문화의 전통은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후진적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겐 전통이 없다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전통의 가능성을 또 발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즉 후진성이란 문제를 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60년대, 70년대 글을 썼던 최인훈뿐만 아니라 사실 20세기 초반부터 혹은 이제 그 이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식의 비평가에서 이마 역시도 이런 식으로 타력으로 이제 자주화의 길을 걸었었던 조선의 어떤 이제 근대에 있어서 문화의 전통이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방가 의식이란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역사학자 민두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20세기에 동아시아의 어떤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서구를 따라가려고 했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역사의 시간과의 숨가쁜 경쟁이 20세기에 어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의 형태였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인훈이 나름의 방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아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뭔가 좀 아시아의 어떤 경험을 역사를 돌아보면서 뭔가 세계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통적으로는 로자 루셈부르크가 얘기했었던 어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는 비자본주의적 환경을 전제로 해서 그 비자본주의적 환경을 착취를 함으로써 이제 가능했었다라는 구도도 약간 이런 맥락에서 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경제사 쪽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유럽의 어떤 경제 발전을 우연 혹은 이제 폭력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뭐 미야지마 히로시 선생님이 뭐 제시하고 있던 동아시아 역사적 경험을 이렇게 존중하는 어떤 역사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들도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걸 좀 약간 좀 넓게 좀 봤을 때 조금 전에 보셨었던 선진국과 후진국 이 이양 대립을 생각하는 것을 서양의 근대에서 들어온 어떤 유럽적 원리라고 이제 한다면 그것과 구별되는 아시아의 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20세기 중반에 다교지 요시미라는 이제 일본의 비평가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최인훈 역시도 나름의 대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를 좀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최근 냉전 아시아를 살아갔던 최인훈이 냉전 넘어선 평화를 어떻게 상상했을까? 비서구 아시아를 살아갔었던 최인훈이 후진성 혹은 보편성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을까? 이제 식민지 경험을 가졌었던 아시아를 살아갔었던 최인훈이 어떻게 이제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세계사의 원리를 만들어 갔는가? 이런 식의 질문들을 이 책에서 챕터별로 하나씩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뚜렷한 것은 첫 번째 챕터입니다. 정치적 상상이 그래도 가장 뚜렷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저도 그런 연구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었는데 아까 보셨듯이 최인훈의 광장은 중립국이라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뭐 기존의 연구에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해봤었던 건 약간 이런 거였는데요. 4.19 직후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국의 상황이 물론 중요했었지만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성 혹은 이제 당시 동아시아의 맥락을 조금 더 생각하면은 조금 더 그 의미를 두텁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제가 좀 살펴봤었던 것은 한국의 4.19가 일어났었고 같은 해 이제 일본에서 안보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과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동아시아 민중의 저항 이런 것들이 이제 60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물론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각각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동경제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다가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50년대는 일본으로 망명을 가 있었던 김삼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4.19 직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람은 중립파 통일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거기 공명을 했었는데 최인훈 역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 광장에 있던 중립급의 어떤 상상력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입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19가 열어줬었던 그런 이제 좀 어떤 가능성의 시간은 바로 이렇게 좀 닫히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에 군사 쿠데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중립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최인훈과도 이때는 친했다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최인훈 근처에 있었었던 나중에 이제 소설가 된 이병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문 기자였었는데요. 이병주가 이제 중립에 대한 책을 이렇게 좀 내는데 요 책을 낸 직후에 이제 좀 이렇게 이 책 출판 전후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이병주는 중립이라는 위험한 사상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법정에 혁명재판소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립에 대한 상상력도 굉장히 냉전 체제를 넘어서는 중립 이런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그러한 상황이 이제 60년대 초반 이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작가들 역시도 이때 군사 쿠데타 때 군사 독재 정권에서 검열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됐었고 실제로 피라 사건 같은 것들에 이제 얽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인훈은 예전에 좀 적극적으로 중립 이런 걸 얘기했던 60년대였었다면 이제 60년대 중반에는 좀 중립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신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지만 뭔가 좀 다른 가능성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승만에게 죽임을 당했었던 정치인이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자신의 텍스트에 삽입하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나는 여전히 어떤 지금의 냉전 질서를 좀 넘어서는 최소한의 무언가로서의 통일에 대한 희구를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약간 상황이 바뀌는 것이 70년대 초반입니다. 71년에 그
미국의 대통령 특사였던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언라이랑 만나는데 이 만났던 것이 한국의 신문에도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런 키신저 저언라이의 만남이라는 걸 주제로 쓴 소설이 거의 있었을 때의 상황을 쓴 소설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70년대 초반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당시에 최인훈과 굉장히 비슷한 구보시라는 사람이 이 저언라이와 키신저의 만남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서 60년대보다 70년대 초반에는 살짝 더 정치적인 상상력에 재현 가능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통일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들도 좀 하고 평화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최인훈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와 관련해서 약간 도식적으로 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처음에 최인훈은 살구지겐 동아시아, 저거 물론 그 한국과 일본이긴 하지만 작품에 중국도 나오니까 어떤 동아시아를 좀 이제 다루고 있었고 어떤 정치적인 실천과 관련돼서 중립이라는 상상력을 씁니다. 근데 이제 군사독재 쿠데타가 있은 이후에는 굉장히 서사의 범위를 줄여서 한국을 배경으로 이번엔 그리고 또 지식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보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소설가 구보시 1일부터 하는 그런 소설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탕트 국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쓰긴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2번이랑 3번 사이에 약간 어떤 질적인 차이 같은 것이 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어떤 통일이란 이념 이런 걸 이제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3번에서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최인훈의 관심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단계에서는 좀 지식인들의 이야기가 많았었다면 3번 단계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2번 단계에서는 한국이란 범위가 좀 있었다면 3번 단계에서는 서울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식의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한국 지역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이 좁아지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광장을 읽어봐도 이게 물론 한국 얘기이긴 한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60년 중반 소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70년 초반에 오면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지역에서의 삶들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일상이 나오고요. 동시에 민중들의 어떤 평범한 삶의 주체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좀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소설가 구보시리에서는 이걸 서울을 갖고 쓰는데 요 시기에 최인훈이 아까 말씀드렸던 회령을 배경으로 한 두만강도 같은 시기에 씁니다. 그 소설에서도 평범한 사람들, 민중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동아시아의 상고가 줄어들 거긴 한데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도 또 줄어들긴 했지만 다양한 지역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감으로써 어떤 이제 국가가 아닌 국가로서 설명되지 않는 구체적인 지역들의 어떤 다양한 지역들을 같이 놓는 방식으로서 아시아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보통 최인훈 문학과 관련해서 워낙 그 독고준이나 이명준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강해서 지식인을 다룬 작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70년대 초반에 대탕트 국면에서는 최인훈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작품 안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격 사람들이다. 이 동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동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러한 다양성을 가진 비균적 사람들이 서울에서 섞여 살고 있다. 동시에 이제 저게 지금 아픈 구보씨한테 이웃집 사람이 약 챙겨주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 불평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서로 돌보면서 친밀성을 형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약간의 좀 대안적인 어떤 공공적인 이런 영역 같은 것들을 삶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있다. 이건 이제 일본의 정치철학자인 사이토 주니치가 얘기했었던 친밀권과 공공권의 관계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한 어떤 양상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논의 역시 그냥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인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좀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 김학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최인훈 소설에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는 좀 유기적인 사회고 다양한 어떤 기능과 혹은 이제 직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업에 의해서 연대와 균형을 갖추고 가는 것이 일종의 디르게임의 어떤 사회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최인훈 역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때 이제 사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작가니까
나는 문학의 위치에서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평화를 될 만한 일부터 만들어 보겠다. 요게 이제 최인훈의 어떤 생각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월북한 작가들의 작품들 조심스럽게 내가 출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식인의 언어가 아닌 민중의 언어 혹은 이제 민중의 젠더 이런 걸 이제 유의하면서 문학 언어를 훨씬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 같은 것들을 좀 이제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문학의 영역에서 이런 어떤 평화를 만들어 갈 텐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이렇게 이제 바로 다시 이제 뭐 유신 체제로 넘어가면서 남북 공동 성명은 실제로 이제 현실적인 힘을 가지기는 어렵게 되게 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일본의 역사학자였던 가지무라 히데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공동 성명이 닫힌 직후에 항상 한국의 민중들은 뭔가 엉망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면서 뭔가 지혜를 만들어 왔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에 기반해서 지금도 뭔가 이제 좀 남북 공동 성명의 뭔가를 좀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 같은 것들을 좀 해놓고 이 기대는 아마 최인훈 소설이 거기서 멈추긴 했었는데 거기에 같이 좀 멈춰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후진성의 문제와 문화적 전통의 문제인데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 문학 연구자들은 좀 관심이 많은데 실제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인데요. 한국의 문화라는 것이 한국이란 풍토에 서양 것이 이식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지금 뭔가 전통이 부재하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당연히 식민주의 어떤 역사적인 후과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최인도 처음에는 우리에겐 전통이 없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뭔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좀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었던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 안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찾기 시작합니다. 3.1운동, 이제 4.19 같은 것들이 어떤 가능성을 보였다 실패했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서 실패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었다면 거기에 가능성이나 원리들을 조금 더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어에서 나름의 전통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 같은 걸 나타나고 비슷하게 뭐 식민지식에 처해 선배 근대문학 작가들을 자신의 작품에 끌어오는 이런 식의 어떤 시도 같은 것들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최인훈 문학의 좀 모티프 중에 하나가 이름 찾기 모티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전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름이 없고 서준을 조너던 스위프트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60년대 중반쯤에는 그래도 뭐 서양과 같은 전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나름의 전통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는 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60년대 중반에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박정희 정권 시대여서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전통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막 경주 만들고 막 그래서 불국사를 복원하고 막 이런 식의 했었었는데 다만 이제 최인훈이 생각했던 전통은 그런 전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실체가 있고 옛날에 좋았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더 발전하고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옛날에도 실패했고 잊혀졌다가 지금 나의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다시 발견함으로써 이러한 좀 약간 충분히 좀 풍요롭지 못한 전통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들로 살짝 질문의 방식이 좀 바뀝니다. 이러한 태도는 탈냉전 이후에 소련에 가가지고도 이제 근대문학을 다시 읽고 소련 사회주의랑 역사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문제 그리고 연대를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가 실패했지만 그로부터 우리가 좀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자원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화두에서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챕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챕터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또 더 많은 선생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좀 고민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70년대 초반에 이제 데탕트가 되면서 이제 뭐 지역도 발견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최인훈이 약간 그전과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아시아를 생각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왜 여기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성실에 써있기도 한데 책이나 글을 읽어보다 보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혼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중간 과정 안 써놨는지 혹은 이제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서 모르며 썼는지 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 약간 아까 했어요. 뭐 아시아는 약간 후진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었던 어떤 상황과 지금 요 일본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보이는 아시아의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앞으로도 당시에 있었던 어떤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들과도 좀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동양, 이제 아시아라는 것은 야만이 아니라 문명한 농업사였었다. 나름의 유교의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 문명의 균형을 만들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 아시아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침략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우린 침략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굉장히 좀 극기적인 이런 식의 극기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에는 그렇게 침략을 하지 않고 서로가 공존하고 균형을 갖추며 사는 것이 훨씬 자기들이 살기에 좋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의 어떤 문명의 원리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뭔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사실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왔었을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겠다고 했던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인훈 스스로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앞에 있었던 어떤 방식들, 우리는 식민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네. 이런 문제는 여전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은 식민지를 가졌었는데 우리는 식민지를 가질 수 없으니까 나의 창의와 근면을 식민지로 삼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면을 식민지로 삼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자. 네. 약간 좀 이런 식의, 네, 그렇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게 그 일본에서 조금 있어 근세 일본의 근면혁명론 이런 거랑 사실 좀 약간 관련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이건 그냥 일본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서술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점에서 약간 도대체 최인훈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논리적인 고민과 좀 별개로 최인훈은 작품 안에서는 기존과 좀 다른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로 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우연한 조우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최인훈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북한에서 다녔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같이 월남이었고 평생 이제 친하게 지냈었던 이호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장기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겠죠. 그때 이호철이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노 하타오 으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건 이제 저 길을 쏘아라 라는 일본어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영화 제목이에요. 네. 영화 실제로 44년에 있었었던 영화 중에 저 길을 쏘아라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인훈이랑 이호철이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면 저 제목의 영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소설 안에서 이렇게 뭔가 영화에 대해 써놓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벌써 한 25년 전이니까 약간 좀 착각을 좀 하셨거나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는 저 제목의 영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인데요. 저 제목의 영화는 인도네시아를 당시 점령했었던 일본 분들이 그때 이제 있었던 그 외국인 포로들까지 이렇게 좀 데리고 와서 만들었었던 전쟁 북책 영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는데 인도네시아를 해방하러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을 참 좋아했었고 동시에 이제 약간 좀 그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 그 소년을 일본인 군의관들이 이렇게 이제 고쳐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리고 일본 고전 문학도 읽어주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이 마지막 장면이 저 오른쪽인 건데요. 마지막 이렇게 이제 전장으로 나아가는 일본 군인들 옆에서 그 이제 치유받은 인도네시아 소년이 같이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끝이 나는 이제 문제가 많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 영화를 지금 얘기를 한 건지 혹은 이제 저기 실제로 저기 보면은 이제 보어전쟁 얘기를 한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내용상 보어전쟁 얘기 나오거든요. 보어전쟁을 다룬 독일 영화, 이것도 독일의 이제 나치에서 만든 나쁜 영화인데 이거 역시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좀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전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70년대 일상입니다. 대탕트의 나날들이요. 평화롭게 나름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일장기를 보고 누군가 일본어를 얘기했을 때 뭔가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상황이 불현듯 떠오르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최인훈이 포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 즈음에 최인훈은 두만강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두만강은 최인훈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회령을 배경으로 썼었던 소설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쓰려고 했었는데
계속 이제 좀 실패했었던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70년대 초반에 쓰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읽어보면은 왜 실패했는지는 한 10가지 이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하지만 결국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눈길이 갔었던 거는 당시의 한국 문학 작품에서 잘 안 보이는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작가가 좀 잘 몰랐던 것도 좀 충분히 쓰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회령은 국경 지역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만강이 있고요. 바로 이제 평화항복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있고 러시아도 가깝습니다. 중국인, 러시아인, 서양 선교인들, 서양 선교사들. 거기다가 이제 조선인도 살고 있었고요. 이제 여긴 식민 도시였고 군대가 주둔한 도시였는데 일본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즉 다양한 민족이 잡거하는 도시가 회령이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소설 두만강 안에서 그려지는 그 회령의 모습은 아마 최인훈의 어렸을 때의 기억과 좀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이 사이가 나빠야 되는데 사이가 안 나쁜 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사이가 안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최인훈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우물 길어 먹으면서 30년 살았더니 안 친하고 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30년 같이 살았던 거 아니냐. 거기에도 최인훈이 동물적 친근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진 않지만 같은 하늘에서 같은 국기, 일본 국기죠. 한 30년 하면은 생긴 어떤 감정들. 당연히 식민지니까 차별이 있고요. 일본 사람들 훨씬 많은 사회적인 자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들 가난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령에 살았던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해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묘한 이런 모습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최인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회령의 모습이었던 건데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소설에 보면 최인훈의 유년 시절 같은 어떤 조선인 남자애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 가서 조선인 친구한테 막 괴롭힘을 당해요. 그럼 누가 이 친구를 위로해 주냐면은 일본인 여학생이 위로를 해줍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친밀감은 한국인 남학생보다 일본인 여학생한테 훨씬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일본인 여학생은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친구한테도 일본은 상상력만 있다.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 사람인가? 회령 사람인가? 약간 이런 이제 어떤 문제들 같은 것들이 이 두만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을 최인훈이 좀 70년 초반에 만나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학자인데 야나이하라 다다오라는 사람이 식민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식민지라는 것은 이주가 식민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식민지라고 얘기를 하면 뭐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고 뭐 투표를 못하고 이런 걸 식민지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식민지 한 모습이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한 집단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식민지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요. 약간 이러한 모습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란 걸 이주라고 보는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이 최인훈의 소설에 두만강에서 좀 보여집니다. 논리로서의 식민지, 억압과 침략이 있고 그것과 구별되는 내가 직접 경험한 식민지, 구체적인 생활에서의 식민지라는 거고요. 갈등이 있지만 공존을 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어떤 가까움 같은 걸 느끼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통 우리가 한국인과 일본인은 침략당한 사람과 침략한 사람 1대1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제조 일본인도 나오고 러시아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과정이 좀 복잡했다라는 것을 최인은 자신의 유년 생활을 좀 이제 바라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아까 그 영화 같은 것도 사실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식민지 시기를 생각을 할 때 일본과 한국 요 구도로만 생각했을 때 좀 보이지 않았던 어떤 맥락들, 인도네시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들어오면서 식민지에 대한 어떤 감각 같은 것들 좀 기존보다 좀 더 넓게 이렇게 좀 재편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상력들의 가능성들을 엮어가지고 최인훈이 쓴 소설이 태풍이라는 소설입니다. 73년에 쓰인 소설인데요. 시간은 1945년 직전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 진주했었던 바로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 가상 역사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재팬을 뒤집어 나빠요로 쓴 것처럼 다 뒤집혀 있습니다. 인도네시안 아이세논대로 뒤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뒤집혀 있어서 이게 가상 역사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주인공은 오토메나크라는 사람입니다. 뭐 저렇게 써였는데요. 알파벳 뒤집으면 카네모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창시 중에 하나인 근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뒤집은 성씨입니다. 조선인인데요.
사관학교에 가서 일본군 장교가 된 겁니다. 갑자기 누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동시에 이제 아시아주의자로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간 이런 상황이 태풍의 어떤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자신이 핏줄로서는 조선인이긴 한데 정신이 내가 일본인이면은 나는 일본인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실 적도에 묻히다라는 책을 가져오기도 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조선인들이 군속으로서 혹은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서 2차 대전에 이렇게 좀 참전을 하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BC급 전범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인도네시아 독립에 참여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 독립에 참여했었던 사회주의자였다고 얘기되는 양칠성이라는 사람의 적도에 묻히다의 어떤 이야기와 이 태풍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토메나크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아시아주의를 반성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독립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서 이 태풍은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사파인데요. 여기에 이제 좀 도착했던 첫 번째 이 조선인 인물의 반응은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군요 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게 딴 게 아니라 나무가 너무 다르다, 너무 덥다, 약간 좀, 그리고 사람들도 뭔가 좀 다른데 뭐 약간 이런 식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만 살았었던 이제 최인훈의 어떤 감각이 동남아시아에 딱 갔을 때 여기는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감각들로서 기존에 자기에게 익숙했었던 뭐 한중일 혹은 이제 제국 식민지 이런 것들과 좀 넘어서는 무언가를 이 인도네시아라는 환경 자체가, 인도네시아 배경 자체가 좀 제시를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를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잠깐 나왔던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사람은 약간 위험한 말이긴 한데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나쁜 거고 침략이 있었건 나쁜 건데, 동시에 아주 조금은 연대에 대한 어떤 감각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쁜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반성을 열심히 할 테니까 침략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연대의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다케우치 요시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맥락에서 이 오토메나크의 어떤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아예 이제 당시 전쟁이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인도네시아 해방하러 가야지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약간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민중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을 하고 이제 성찰하고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핵심은 내가 중심이 됐던 아시아주의에서 인도네시아 민중들이 아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인도네시아 민중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카르노의 전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정치 지도자였던 수카르노의 전기를 이제 일본 서점 가서 구입을 합니다. 그 책을 좀 읽어보면은 약간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풍경 같은 걸 좀 만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우리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일본군이 갔으면은 점령자였으니까 별로 안 좋아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책을 보면은 인도네시아 민중들은 일본을 굉장히 환영했었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저 책은 약간 일본에서 나온 책이어서 더욱더 일부러 좀 그렇게 쓴 거긴 한데, 좀 전에 나왔던 그 다케우치 요시미 나쁜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치만 저건 사실이었던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침략이 생각 가지고 있었던 없든 상관없이 자기 인도네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네덜란드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위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약간 환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점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일본군을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점도 있었고, 물론 이제 충돌하는 점도 있었고, 동시에 이제 고통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미워하고 일본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잘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다케우치 생각이었습니다.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그래서 인도네시아 민중과 일본군에 마찰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수카르노란 사람이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때 정치가로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는 정치가 승승장구를 하고 독재를 하기도 했었지만 55년에는 반동회의라고 이제 탈식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냉전을 넘어선 어떤 움직임을 만든 거에 중심인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독재를 하고 실각을 한 상황이었고, 태풍이 쓰여질 때 이미 이 사람은 실각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인우는 인도네시아 민중과 일본군이 갈등을 겪을 때 수카르노 역사에서 있었던 것처럼 수카르노가 조종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종자를 제시를 해요. 그 사람 이름은
토니크 나파유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아직도 저는 어떻게 왜 저렇게 된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파유트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본인 이민자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인 이민자로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왔을 때 나도 정말 이제 일본군 얘기처럼 아시아를 위해서 일본군에 협력을 하고 인도네시아 민중들과 일본군과 함께 새로운 아시아를 잘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실천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군이 중국인들을 혹은 인도네시아 민중들에 대해서 이제 학살하거나 그들을 이제 보스하게 굴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처벌을 하고 죽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서사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를 좀 믿고 실천하고 죽었다라는 평이 바로 그러한 어떤 삶에 대해서 받쳐진 어떤 이제 언급이었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의 철학자인데 스루미 슌스케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인도네시아 전선에 종군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대동아전에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내가 그때 인도네시아 직접 봤을 때 지금도 이해 안 되지만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토니크 나파유트 같은 인도네시아에 이민해 와 있었던 일본인들이 이러한 이제 그 일본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협력의 문제, 동시에 그 일본군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던 믿음, 이런 것들은 좀 진짜 나도 봤던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전쟁과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 자체는 이제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때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좀 전에 나왔었던 그 조종자, 자살한 조종자가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이 사람도 이민자인데요. 아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사람일 망정 인도네시아 물을 마시고 자란 이세고 이 도시에서 산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까 최인훈이 자신의 유년 시절에서 봤었던 회령에서 봤었던 일본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물을 마시고 30년 동안 살았었을 때 가지게 된 어떠한 감각들, 그 시간의 감각들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이 나파유트는 정말 이제 자기도 인도네시아 일원으로서 동시에 일본인으로서 뭔가 좀 새로운 무언가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진짜 아니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왜 이런 설정이 있는지는 저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쌤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가설은 두 가지인데요. 한 사람의 반성으로 안 된다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어디까지 반성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토니크 나파유트 사람은 아시아주의라는 거를 이제 신념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알았을 때 스스로를 처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시아주의와 관련된 어떤 원래의 뜻 이런 것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좀 보존을 하고 그것을 이제 또 회심한 오토메나크라는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되도록 설정을 한 것은 약간 어떤 문학적인 혹은 작가적인 어떤 설정일 것 같은데요. 약간 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좀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정말 진심 어린 참회, 실패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 이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태풍이라는 소설도 보면은 지금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소설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강조가 됩니다. 이건 이제 아까 소설 구보시에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 두만강에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지식인 혹은 이제 어떤 엘리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새로운 삶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요 질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사실 이때는 수카르노도 이미 그 실각을 했고 그 반둥회의가 보여줬었던 제3의 어떤 냉정을 제3의 길도 실패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카르노의 역할을 오히려 좀 다른 사람에게 이민자에게 좀 부여를 하면서 이 수카르노는 그렇게 가서 실패를 했었지만 그렇지만 수카르노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아시아에 대한 어떤 상상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지금을 위한 원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반둥회의에서도 이제 냉전을 넘어서 잘 지냅시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반둥회의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는 경제 개발이었습니다. 후진국도 경제를 개발하겠다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의 작가 중에서 이런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우호적에서 호타 요시 역시도 아시아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신앙, 좀 더 나은 삶을 역사를 진보시키게 한 신앙이 아시아를 좀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반둥회의가 실패했었고 호타 역시도
약간 어느 정도 논리적 공경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최인우는 경제 개발, 개발, 진보, 근대화, 선진국으로의 길이 아닌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의 관심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은 최인훈이 직접 베트남을 갔다 온 다음에 쓴 소설입니다. 인도네시아 못 갔고요.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 가서 최인훈 반응도 아까 그랑 똑같습니다. 여기 베트남은 뭔가 극동아시아 좀 다른데? 약간 하면서 이제 너무 나무 보고 또 사람들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확실히 좀 뭐랄까요? 좀 우리에게 익숙한 아시아가 아닌 다른 아시아를 만나고 그곳의 지역과 환경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은 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넓혀갈 것인가, 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서술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남쪽 식물들은 짙은 화장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약간 잘못된 서술도 있는데 스스로 막 바로 잡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바로 잡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동시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외모가 변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처음 봤을 때 누가 봐도 조선인이었는데 2, 3년 지나니까 언뜻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사람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30년 지났더니 그냥 토박이 인도네시아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한 우물에서 그 물 길어먹고 한 태양 아래서 살던 30년이라는 시간은 외모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이제 동남아시아를 봤기 때문에 좀 가능했었던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 안에서는 식민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식민지 생각하면 20세기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 거고 일본과 한국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식민지는 3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고, 서구와 아시아의 관계에서 있었던 거고, 서구의 경제 배후와 관련돼 있었던 이러한 이제 상황이고, 당시에 자원을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이 일어나고, 개발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환경이 바뀌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역습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도 좀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좀 최인훈이 개인적으로 멈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중국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국이 지금까지 좀 이제 좀 가난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옛날의 전통만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봤었더니 서구와 어떤 아시아 사이에서 서구와 관련돼 있었던 어떤 것을 좀 약간 완충해지는 역사의 방파제 같은 역할이 중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외삽적으로 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여서 도대체 좀 이게 뭘까, 이런 생각도 여전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식민지 없는 개발이 어떻게 가능한가, 식민지 없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주저앉자, 다음의 답이 이런 건데요. 역사와 환경에 대한 재인식, 세계사에 대한 재인식 위해서 선진국과 후진국, 혹은 이제 제국과 식민지를 이양대립으로, 혹은 이제 하나와 저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상태로서, 혹은 이제 나는 그렇게 머물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국과 식민지가,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세계사는 우리에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질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보면 이제 강대국 혹은 이제 선진국, 제국을 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후진국, 그리고 이제 식민지를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와 양이 어울려 사는 사회, 혹은 이제 양들이 씨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차츰 사자가 되는 법, 그런 상태. 네. 아직 사다가 아니지만 양도 아닌 상태. 네. 약간 좀 이런 식의, 약간 좀 이게 무슨 말, 어떤 생물체를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고민 같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후진에 머무를 것인가가 아니라 그 사이의 어떤 위치들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동시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식민지 경험을 가졌던 인도네시아가 앞장섰었던 이런 이제 어떤 연대의 가능성들에 근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요 말만 보면 굉장히 멋진데, 근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최인호 좀 몰라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제 외교를 잘하고, 알고 봤었더니 그 섬에서 석유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이다, 뭐 이제 너무 소설을 막 쓰셨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이 듣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는 약간 경제사에 있었던 우연이라는 요소, 환경이라는 요소,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그걸 또 단지 뭐 우연적이라고 해서 꼭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학자인데 가지무라 히데키가 했었던 말이 좀 최윤이 마지막에 도달했었던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부 문명을 따라잡으려 하지도 않고, 아까 이제 그 회색인이 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인 거죠. 독립 문명을 향하는 몽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주변에 있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상황과 몸을 가다듬는 자세, 이런 식의 어떤 자세들이 주변부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이제 이름, 원리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게 있고, 아까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제 뭐 60년대 중반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한국이라는 이름을 전통을 밝히면서 찾았었다면, 이제 아시아의 단계에 왔으면은 이제 좀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살면서 꼭 한국인의 이름을 꼭 유지를 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2년이 있는 동안은 그 이름을 쓰면 되고, 그 2년이 닿으면 그 다음 단계 새로운 이름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뭐 운신을 잘해라. 뭐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한 어떤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는가, 그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이름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이 이제 일종의 한국인의 이름을 찾았었던 최인훈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생각하게 됐던 이름 찾기의 좀 마지막 단계, 혹은 이제 세계 시민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형상, 이런 모습으로서 최인훈 문학에서 제시가 됐던 거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좀 전체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그 경청해 주시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